왜 앨런 머스크는 AI 개발 속도를 줄이자고 했을까?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런 부담. 빙 네, AI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으면 안 네.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 네네. 궁금하네요, 갑자기. 오늘 먼저 지난 시간에 같이 즐거운 얘기를 해주셨던 MS의 최영락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죠. 네, 최근에 MVP 진영의 AI MVP로도 참여를 하셨고, 전에 이제 RD로서 많은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 김태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저번에 최영락님은 같은 경우는 저희 간단히 소개해 주셨었고, 또 지금 또 어둠 속에서도 오늘도 화면을 켜지 못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성원영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카메라가 역시 켜질 수 없다. 저도 지금 카메라가 좀 메롱해서 지금 계속 화면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혹시 지금 저희가 편집된 영상을 보시겠지만, 아니면 지금 실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님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어렵게 좀 모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형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스타트업 대표로 있고, 인공지능 팩토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4년 차 있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해커톤이나 교육, 또 인공지능 모델링, 서빙, 또 클라우드 베이스 위에서 이런 저희 모델들을 또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또 데모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고 인공지능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고자 이런 그런 플랫폼으로 도약을 해서 인공지능을 찍어내고 만들고 사용하는 그런 공장이 되고자 여러분과 함께 상생하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공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네네. 나중에 화성에 우리가 갈 때 네. 인간이 먼저 가겠어요? AI가 먼저 가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팩토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또 정락님이랑 같이 수다를 떨기 전에 태형님을 또 모신 게 좀 인공지능 쪽 이슈들이 좀 있어요. 혹시 이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짤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태형님 보셨나요, 이거? 네. 보셨군요. 영락님 혹시 보셨습니까? 짤까지는 못 듣고 항상 소셜 미디어 이제 이쪽에서 소문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어둠 속엔 성원영님은 일반인 대표로서 아무래도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원영님이 저한테 링크 주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거 일단 제가 중간 아니고 저도 같이 봤는데 네. 네네.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늘 갑자기 이 머스크의 이 합성된 인공지능이 만든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 일론 머스크와 인공지능을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좀 썰을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과연 일론 머스크와 인공지능 어떤 관계가 있을까? 썰얘기거든요, 썰. 일단 또 저도 오늘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이런 거. 이게 또 오늘 저 스파게티를 뭐 먹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거의 밈이죠.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거의 스타에 가까운, 워낙 기술 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되게 다양한 밈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챗 GPT 쪽에서 사실 중요한 게 오픈 AI, 이게 샘 알트만과 그 일론 머스크의 초창기 관계가 좀 있죠. 약간 도시 전설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엄청나게 뭐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태형 대표님께서 네네. 말씀해 주시기를 오픈 AI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투어한다고 해서 뭐 이제 한국 서울도 지금 후보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소셜 미디어 쪽에서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요를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이제 뭐 주위에 소문이 많이 퍼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오픈 AI가 설립이 된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 뭐 이 배경을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AI에 대한 좀 이제 개방성과 큰 희망을 가지고서 이제 설립을 한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또 지나면서 또 앨런 머스크와 오픈 AI의 관계가 또 자연스럽게 뭐 아니면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뭐 관계가 멀어지면서 앨런 머스크는 이제 오픈 AI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빠지게 되었고, 실제 AI 수많은 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사티아 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긴밀한 협의, 이제 동맹 관계를 좀 맺음으로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AI 학습을 위한.
뭐 예전에도 AI 쪽을 계속 하고 있었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도 하고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오픈 AI와 협업하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진보를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최근에는 뭐 자사의 프로덕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또 그 이후에는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또 발표가 되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게 발표가 될 정도로 저도 회사 다니는 직원으로서는 AI의 소식을 진짜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오는지 참 궁금해할 정도로 네. 그렇게 현재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네네. 오픈 AI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은 있는데 제가 우선은 지금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아, 다시 네네. 또 마이크를 넘기고자 합니다. 왜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잡고 두 분을 또 모두 얘기한 게 사실은 그 전문가 영역 말고요. 일반 영역에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AI 개발 최근에 3월 30일 날 뉴스 나와서 저희 이제 일반인 레벨 중에서 뭐 약간 챗 GPT 관심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이게 뉴스가 싹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다뤄졌냐면 어설프게 이제 오픈 AI와 일론 머스크 관계를 알고 일론 머스크가 초창기에 오픈에 투자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일론 머스크 배 아파서 이러는 거다. 네, 갑자기 오픈 AI가 너무 잘 나가니까 뭐 이상한 그룹을 만들어서 갑자기 제동을 거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속내를 좀 살펴보면 그 샘 알트만과 어떤 일론 머스크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아까 제가 뉴스를 띄워놓은 2017년도에도 이미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중에서 어떤 부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 이 멤버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여기 있는 사진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죠? 스티브 워지니악도 여기 동참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 봤었어요. 어떻게 그 태영님이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태영님은?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제가 처음에 받는 생각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일단 두 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다고 과연 안 할 사람은 안 할 건가? 댓글에 보면 이제 다 동참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네네. 국가는 동참 안 하겠죠? 또 몰래 또 개발을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만들면 뭐 중국만 더 우리가 기술 발전을 좀 이렇게 더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어떤 현실 가능성을 조금 저도 같이 좀 우려를 했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도 뭔가 이런 것들을 멈추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발할 당시에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개발을 하되 그 가이드라인이 사람이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멈춘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걸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거나 별도의 연구나 또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검증을 하기 위해 각종 체계, 또 검증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그런 연구가 같이 예산이 투자되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중단을 해서 우리가 또 쉬어가자라고 해서 일단 저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 사실 좀 뜬금없죠. 사실 네. 저도 한 지난 2, 30년 동안 수많은 기술 중에서 과연 이런 접근이 있었을까? 네. 네. 영랑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AI의 발전 속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정말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둑으로 해서 TV에서 AI 대전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근데 AI에 대해서 뭐 6개월 중단을 하자 그런 얘기가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그렇게 애저 오픈 AI 서비스가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AI 규칙을 더 준수하고 더 AI를 더 이제 잘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생산성이라는 부분에서 더 집중을 해서 M365 코파일럿이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의 위험성이 있으면 더 빠르게 공유하면서 일종의 오픈 소스 정신에 따라서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 동의하는 편이 많습니다. 저는 일반인 대표 우리 성원 형님. 네네네. 일단은 제가 이런 관련된 뉴스를 주변에 이제 뭐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이제 정말 단순하게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빠르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멈추자고 주장을 했겠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고, 네, 결국 이런 기술도 이제 가진 사람들의 권리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거 알 시간도 없는데 그런 게 알 게 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아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정말 빠르다만 들었었지 이게 이렇게까지 빠른 건가? 좀 무서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위치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좀 다시 저는 다시 생각해 좀 뜬금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랑이도 말씀하신 예전부터 얘기됐던 거고 근데 왜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되게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약간 정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만큼 지금 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키워드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지난 방송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챗 GPT가 이렇게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AI는 기술자들만이 쓴다, 엔지니어만이 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누구나 정말 AI 채팅창에서 질문을 하면서 AI가 그럴듯한 답을 보면서 AI를 정말 내가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활용하구나 하는 부분에서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피니언이 나오는 부분은 정말 좋은 현상 같습니다. 다만 이 뉴스에 대해서 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얀 르쿠닌 석학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또 사인한 적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있고요. 레안 예, 르쿤 이분. 얀 어, 르쿤에서 네네. 서명 없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트위터에 네네. 보면은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서명을 했다는 이 진위도 진짜 요즘에 인터넷에 뭐 AI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진다고 하고 네네. 뭐 그래서 지금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는 세상이라 지금 이 부분도 어, 참 우리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모르는 AI가 뉴스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또 의심마저 할 정도로 참 어, 네, 정말 지난번에 춘추전국 시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네. 이거는 그 이상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개발 상식에서는 이렇게 속도를 늦추자 이런 접근은 사실 처음 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조차 사실은 지금 너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혹시 태영님은 여기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나요? 저는 양르쿤 이분 사실 누군지 모르는데 이 뉴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구나. 재밌다. 네, 뭐 사실 뭐 커뮤니티 쪽에 뭐 일단 오가는 댓글들을 보면 뭐 네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얘기 들 거예요. 내로남불. 네, 그리고 네. 일부는 동의하지만 네. 사실 이제 기술의 장단점 말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막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쵸. 챗GPT 같은 경우에도 막 해킹에 사용을 하거나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음. 이런 안전장치가 없이 노출됐을 때 위험성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위험한 게 개발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인가? 그 문제가 해결되냐 봤을 때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사실 그 6개월 사이에 뭔가 대비책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도 그러면 그 대비책을 만든 사람들한테는 저 막대한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를 하고 뭐 장치를 만들고 그게 법적으로도 만들겠지만 네. 기업에 막대한 어떤 규제가 생길 거고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미 유럽에는 있지만 AI의 윤리나 평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서비스만 가능하다라는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뭐 퍼진다고 했을 때 어. 그거 관련된 뭐 업체들은 다 힘들죠. 뭐 서비스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예전에 자동차 회사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자동차 분야에는 법규라는 게 있어요. 법규. 음, 그러니까 상품성 우리가 자동차의 가격을 정할 때 다른 제품과 좀 다르게 생명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법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법규가 있어서 뭐 유로 엔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름은 까먹었는데 북미 뭐 NCA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세상에 차가 나오면 얘네들이 차를 사선지 현대차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막 70km, 60km 박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이런 거를 평가를 내는데 결과적으로 그 집단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동차가 실제적으로 집중에 영향을 줬으니까. 근데 방금 태영님과 영랑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원영님 같은 일반인,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니고 원영님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까 원영님이 좀 무섭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 태영님이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만든 법규 재단에 한국 또 RD로 들어간 거야. 태영님 같은 분을 딱 영입을 해서
한국 뭐 K 모시기 무슨 AI 인증 딱 이렇게 나왔어. 근데 월 4,900원을 내면 여기서 인증받은 거를 검토해준다. 이러면 원영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챗GPT나 아니면 관련 기술을 써서 오피스나 엑셀을 쓰고자 할 때 결제를 하라고 또 위에서 한다면 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하라고는 해봐는 하겠죠. 왜냐면 이게 너무 강력한데 네네. 약간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개인 레벨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아니, 뜬금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막 많은 이야기 들어서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뜬금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뉴스 기사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어젠가에 나왔던 내용이죠. 네, 이탈리아에서 챗GPT 규제를 한다. 이것도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최초가 이탈리아가 했다고 봤고 갑자기 그 이후 영국도 뭐 하고 뭐 여기는 한국은 역주행이라고 했는데 뭐 오늘인가 개인정보위에서 챗GPT 한국 이용자 제품 뭐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오픈 AI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보긴 봤거든요. 근데 진실은 여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막 태영님이나 응랑님처럼 기술적 베이스가 높으신 분들 말고 저도 사실은 개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인공지능 쪽은 사실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 원영님도 이 뉴스 보셨나요? 이 뉴스는 못 봤습니다. 네, 뭐 지금 만약에 타이틀만 읽어드릴게요. 네. 개인정보 위 챗GPT 한국 이용자 정보 유출 확인 중. 야 이렇게 타이틀 보면 무섭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는 인공지능은 이제 네.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창 그 말이 많았던 노블 AI 같은 경우도 남의 네. 그림체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런 뉴스를 이제 어설프게나마 알고 있는 일반 이용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이 내 개인정보까지 학습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썼던 내용도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해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사실 이거 되게 왜냐면은 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는 알게 된 것 중에 학습 모델이라는 여기에 되게 재밌는 이게 접근이잖아요. 사실 기존에 비해서. 근데 이 학습 모델은 오픈 AI도 그렇고 이 학습 모델 사실은 다 까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됐는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거의 접근을 못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뉴스 기사들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픈 AI도 아직 그거를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여기 써 있죠.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 어디서 얻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가요, 태용님? 네, 이게 챗GPT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그 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유추해서 많이들 또 오픈소스 계열에서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스탠포드 그 페이스북에서 라마라는 모델 그죠. LAMMA죠. 네, 맞습니다. 오픈하면서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걸 기반으로 알파카라는 모델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요? 라마 알파카인가요? 네네. 재밌네.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한국으로 또 해서 수번님이 코알파카라는 걸 만들었고 뭐 최근에 또 비루칸가 뭐 하여튼 여러 개가 막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건가 보. Researchers from Stanford release 알파카.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오픈 모델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이런 것들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게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또 보면 챗GPT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막 또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네, 제가 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논쟁을 챗GPT한테 둘 거냐 이런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에 포커스를 둘 거냐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네. 챗GPT에 국한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오픈 AI의 정책이나 뭐 그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MS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니야, 우리는 이런 언어 모델에 대한 개발을 잠정적으로 좀 개발을 중단해야 되라고 했을 때는 챗GPT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와 같이 이제 초보자분들 듣고 있을 거라 이제 또 편집을 해서 거기 포커스 재밌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칭하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언어 모델은 예전부터 언어 모델이 있었는데 이 언어 모델 자체에 대한 개념도 보여주셨던 이미지 보면 학습하는 게 있었잖아요. 지도학 요거. 네. 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타스크를 풀려고 이런 것들 했었어요. 타스크라고 하면
특정 작업에 잘 맞게끔 지도하는 그런 네. 케이스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뭐 인식을 해라, 뭘 네. 분류를 해라, 개인지 고양이인지 찾아내라. 맞아요. 네. 네네네. 그 AI는 뭐 약간 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위험하다고 판단 안 했던 게 그 업무만 하는 거니까 뭐 다른데 뭐 사용할지도 않을 거고 태스크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공장에서 어떤 뭐 커피 머신이 있는데 그 머신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쵸. 커피 할 거잖아요. 뭐 그 사람을 위한 독약을 만들어내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주어진 네. 재료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고 다만 편향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고려를 했었어요. 뭐 남자 여자를 인식하는데 뭐 인식을 못 한다든지 이러면 약간 네. 불평등이나 이런 게 생기니까. 뭔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모델링 시켰는데 모델 데이터가 백인이라서 흑인은 사람을 인지를 못한다든지. 네, 그렇죠. 네, 그죠. 그래도 그거는 편향이란 관점에서는 물론 문제는 되긴 하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였 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네네. 편향이 있으니 이거를 좀 많이 우리는 잘 다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다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런 타스크가 뭐 한두 개겠어요. 뭐 그쵸. AI 풀려는 타스크가 막 수백 개가 많이 만들어졌겠죠. 네. 근데 그 타스크들을 자연어 처리 쪽에 타스크별로 1등하는 모델들이 쭉 있었겠죠. 있고 그런 지도학습 베이스로 막 열심히 각 연구자가 따로따로 1등을 했는데 구글에서 트랜스포머 다음에 버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 버트가 다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 타스크. 그게 그 GPT 전신 아닌가요? 그 GPT 전신은 트랜스포머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인코더 쪽을 버트, 디코더 쪽을 GPT인데요. 일단 버트가 각 타스크에 1등을 했는데 1등 하는 방식이 많이 학습한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특정 타스크에 조금만 튜닝, 우리 파인 튜닝의 용어를 기사 보면 종종 봤는데 약간 그 타스크에 맞게끔 튜닝을 했더니 1등을 다 해버린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육상 경기에 해당하는 모든 종목 1등을 해버린 거죠. 뭐 마라톤 1등하고 100m도 1등하고. 예전에 그 누구였죠? 그 200m 엄청 잘 달리신 분 있었는데 예전에 갑자기 목걸이 메고 그분이 200m, 400m 다 1등 하시고 수영도 그 펠프스 네네. 다 1등을 해버리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 모델은 대량의 언어로 학습을 시켰고 그 언어 모델 하나가 조금 타스크에 맞게끔 튜닝을 시켰더니 다 1등 해버렸다. 한 번만 좀 가르쳐 주니까 이 모델이 다른 분야 다 그냥 휩쓸고 다니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대규모 모델, 아니 대규모도 아닌 그냥 언어 모델이라는 게 다 그런 개념이 생겨나면서 도전 깨기를 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학습 모델에도 이거를 이용해도 결과가 되게 잘 나오는 그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게 지금 현재인 건가요? 네네. 지금 이걸 보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데이터 소스 왼편인가요? 왼편에 데이터 소스가 엄청 많잖아. 이걸로 다 시켜서 어느 모델을 만들었고 오른쪽에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그 태스크에 맞게끔 이렇게 딱딱딱 튜닝해서 했더니 나왔는데 그 언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버트 방식은 중간에 빈칸 채워넣기로 바꿔지고 GPT 방식은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 그래서 버트랑 GPT가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GPT가 1, 2, 3, 뭐 3.5 나오면서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사실 근데 이거 저 갑자기 이 얘기를 듣다가 재밌는 게 갑자기 왜 머스크가 난리를 쳤는지 이해가 됐어요. 좀 위기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기사거든요. 제가 뭐 이게 내막이 어떻든 뭐 그게 팩트가 어떻든 간에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라는 걸 생각해보는. 오늘 태연이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저는 아까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챗 GPT 대단, 와 MS 멋있어, 앨런 머스크 왜 저래? 그 다음에 뉴스에서 무섭게 하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파편적으로 따로 있었는데 오늘 좀 약간 실타래가 좀 엮어지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럼 따지자면 우리가 뭐 정답은 사실 모르겠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인공지능을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아마
이제 동거를 할 텐데 불편한 동거가 되든지 아니면 아주 찐득찐득한 관계의 동거가 될 텐지 숨쉬듯이 할 수 있을 텐데 다 저마다 약간 관점이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될 약간 본인들의 시야, 시선, 뭐 태도 이런 걸 좀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영랑님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 또 그런 걸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근데 사실 제가 네네. 영란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공감대가 많이 네네. 되는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오늘 영랑님을 모신 거.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한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윤리성 이런 걸 얘기해 주신 분이 영랑님이셨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네네. 영란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네네. 저는 사실 아이,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냥 저는 잘 만드는데 성능 높으면 돼라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영란님의 어떤 그런 얘기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 제가 왜 여기서 갑자기 영랑님을 또 소환시켰냐, 편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인트로 보면서 갑자기 태영님, 영랑님, 저도 영랑님,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윤리 따다단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게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잠깐 우리 영랑님의 또 주옥 같은 멘트 듣기 전에 원영님? 네. 원영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랑 같이 여기서 일반인 대표시잖아요. 아, 네네네. 지금 저랑 태영 대표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눈 거면서 좀 제가 지금 느낀 것처럼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은 순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좋은 강의를 듣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그러지? 생태계 파괴자? 네. 등장을 해버렸으니 지금 태영님이 말씀하신 주 관점은 여기서 물론 경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추는 것이 방법은 아니다.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야 돼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 머스크는 사실 그 중에 하나 의견을 낸 것뿐이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라는 사람이 엄청 똑똑하신 분인데 이유 없이 저러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일련에 떠도는 얘기들처럼 배 아파서 그랬냐 그건 뭐 저희가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좀 브레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진중하게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라 생각하는데 원영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어디서 네. 이제 한 문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거죠? 거기서는 이제 이 인공지능의 출현이 디카의 출현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디카, 그러니까, 디지털 예,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필름 카메라가 무너지는 모습과 되게 흡사하다. 이제 뭐 코닥이나 이런 이제 유명한 필름 카메라 업체도 뭐 디카를 무시하고 계속 필름을 만들다가 결국 이제 망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뭐 발전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유튜브였는데 네. 예, 약간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유튜브나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것인가라부터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네네네. 앞으로 태영님과 영랑님을 자주 귀찮게 해서 네네. 떠드는 과정 내에서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그 디카 예를 들었던 건데 뭐 MP3도 비슷한 예가 되겠죠. 그때 수많은 변형이 있었으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디카를 얘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디카가 처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필름 카메라 다음에 CMOS가 아니에요. CCD라는 게 있었어요. CCD. 지금도 병원 같은 데 쓰이는 이제 되게 고화질 카메라가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것이 또 CMOS였거든요. 옛날에 CCD 되게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갑자기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인공지능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시작이 불가한 걸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디카 세상을 좀 바라보면은 과연 결국 폰카가 살아남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디카가 디지털 시장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아이폰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경쟁으로 결국 폰카가 살아남는 시장이 되고 코드 인공지능 들어가네. 그러고 보니까 또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또 모셨던 태영님이나 영랑님을 위해서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MS는 어떤 의미에서 구글보다 좀 더 먼저 세상에 이 서비스를 오픈 물론 챗 GPT가 좀 리드를 했지만 던져놓은 입장이고 구글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AI 쪽의 강자였지만 내부 연구원분들이나 내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 인공지능 윤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험성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 오히려 좀 늦어졌다 뭐 이런 사실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MS 같은 경우는 그 처음부터 그 사티아 나델라 CEO가 발표할 때도 이 윤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었고 MS가 베이스가 되는 서비스는 상당히 방어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걸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MS가 했던 접근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거대 회사들이 제시한 뭐 방안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회사들이 한 것 중에서는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MS가 어떤 고민들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부분이 다른 회사에서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걱정을 했던 회사고요. 생산성을 주도로 해서 실제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하자라고 미리 선포를 해서 마케팅을 오히려 이게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AI를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 회사의 철학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차별화된 부분 같고, 두 번째 부분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게 3, 40년 동안 오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의 그 법무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는 CEL라고 셀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치프 리걸 오피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브라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께서도 사실 2년 전에 뭐 책 한 권을 내시고 어디가 이제 대중에서 발표한 부분이 이 기술에는 양심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책임 있는 AI, 리스폰시브 AI 중요성 강조하셨어요. 즉 AI가 사실 실제로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현실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봤던 이제 며칠 전 봤던 기사는 이제 뭐 실제 뭐 기사화가 됐으니까 이제 미국 이케아에 있는데 실제로 신용카드가 뭐 주마다 법이 달라가지고 신용카드가 뭐 5잔인가 6잔이가 연속으로 노출됐는데 그게 전 신용카드 번호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실제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른 이 구체적인 법 같은 거를 따지려면은 굉장히 또 딥다이브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지금도 아까 개인정보 저도 사실 처음 보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제화된 부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또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 세계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챗 GPT는 그런 의미에서 뭐 짧은 뭐 5일 만에 뭐 1,000만 명이 돌파하고 지금 뭐 몇 억이 이제 이제 사용량이 돌파하는 거 정도면은 정말 빠른 변화이고, 이런 변화를 빠르게 또 발견하면은 또 어떻게 또 수습을 하고 또 대처를 해 나가냐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 같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뭐 법무법인 이제 저희 셀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법제화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 신경을 쓰는 부분.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애저 오픈 AI라는 서비스가 따로 있는 이유는요. 예, 책임 있는 AI, 리스폰서블 AI를 포함해서 실제 이제 AI가 프로덕트화가 제품화가 되려면은 보안 레벨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배운 부분이라, 그 부분을 실천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안 레벨까지 좀 더 겸비한 제품으로 이제 애저 오픈 AI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 AI와 윤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면요. 아까도 바이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이아스를 넘어서 페어니스, 공평, 공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검열,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사기, 그리고 실제 뭐 기술적인 이슈, 알고리즘이 실제 정말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실제 여러 가지 규제가 또 다양하게 실제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뭐 인권, 딥페이크, 정말 많은 부분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타당한 이유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가 더 놀라운 거예요. 최근에는 어젠가 오늘 아침에 본 거는 그 기트허브의 코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GPT-4가 나오면서 이제 코파일럿 X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덱스에 대해서도 또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최신 모델이 지금 GPT-4가 나오면서 이전 모델 GPT-3는 또 언제까지 쓸까라는 부분에서 고민도 생기고, 뭐 그런 형국이라 모델의 발전 속도도 생각보다 빨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가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발빠르게 해결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세 명한테 뭐 사실 제목 두 명의 전문가한테 일방적으로 지식을 강제 주입받은 입장에서 오늘의 주제였죠. 왜 앨런 머스크는 AI 개발 속도를 줄이자고 했을까? 오늘의 주제였는데 한번 답변을 해보자면 한 줄씩 답변해보고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님. 아, 저요? 아, 네, 제가요? 그쵸 이제. 네, 그쵸. 생각을 안 해봤어. 너무 떨려. 자, 10초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을 같이 한 입장에서 서머를 해보자면. 이것도 한마디로 또 줄이자니. 네네. 또 그러게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과연 그랬을까? 네 한번 머스크만 알아. 네. 머스크. 정답이 그냥 머스크만 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최영락 매니저님. 네. 영락님. 자 영락님한테 또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앨런 머스크는 AI 개발 속도를 줄이자고 했을까요? 저의 한 줄 답변은 네. 앨런 머스크도 AI에 여전히 관심이 많구나. 어떤 형태든지 관심이 많으니 뭐 비판이 됐던 어떤 형태든 같이 이쪽 엄청 이 씬의 약간 주인공이 되고 싶은 주인공 본능?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 일단은 저는 뭐 앨런 머스크가 어떤 얘기라기보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AI 윤리보다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LLM 모델이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완전히 자기 삶을 역으로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올 텐데 이건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될 거냐. 네네. 그래서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윤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꼭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자면 앨런 머스크가 왜 그랬는지보다는 사실은 그런 어떤 환경, 배경 그런 우리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저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 같은 사람도 관심 받게 됐으니까. 그렇죠. 야, 그런 의미에서 머스크는 좀 위인은 위인이네요. 네. 이런 방송이 나오게 하게 그쵸.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주신 분이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같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이쁘게 잘 편집해서 태용님, 영랑님, 원영님 다음에도 또 저와 함께 밤에 떠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열심히 편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